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연금자산, 연금계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밀까 합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한 구자씩 다 갖고 있는 연금저축, 또 개인형 IRP 많이 들어보셨죠? 요 두 연금계좌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여기에 어떤 자산을 담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지 또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연금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분들 연금계좌가 뭐죠? 연금계좌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 법령에 따라서 일정 기간 적립하고 나중에 보통 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이거는 우리 보통 만기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거는 연금소득세는 굉장히 저율과세입니다. 60세 이상부터 연금 받을 때는 한 5.5%, 그런데 이제 70세는 뭐 한 3.3%, 80세 이상에는 뭐 3.3% 이렇게 세제 혜택, 저율과세로 받는 금융상품을 연금계좌라고 할 수가 있고 연금계좌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금소득세법에 따라서 연금저축계좌가 있고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할 수가 있고 납입 한도는 개인별로 연간 얼마입니까? 1,800만 원까지만 한도로 합쳐서 납입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1,800만 원까지 납입 안 하시죠? 요 연말정산 환급 금액에만 넣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한 연금저축계좌에 한 4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계좌는 합해서 900이니까 연금저축계좌를 600 가지고 계신 분, 넣으신 분들은 300만 원을 추가로 또 퇴직연금계좌에 넣으시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저축계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 펀드가 있고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은 최근에 이제 발행이 안 됩니다. 가입이 안 돼요. 네. 주로 신탁 계정으로 예금 위주로 운영됐는데 인기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펀드와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연금저축계좌 어떤 걸로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펀드는 투자상품, 실적배당이고 보험은 공시율로 불입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도인출이 펀드는 되죠. 보험은 가능하면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 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 수령하실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하지만 펀드는 종신연금 수령이 아니고 20년, 30년까지 그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게 각각의 차이점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B형과 DC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지금 DB형에 묶여 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DC형에 직접 묶여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IRP 계좌도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는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연금저축계좌와 합쳐가지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직장을 옮기실 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 퇴직급여 보통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한 달치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데 그 퇴직금이 이 IRP 계좌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께서 정년 퇴직하시면 그 퇴직금을 받으시죠. 그 퇴직금도 IRP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이게 연말정산 받으실 때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이 안 되시거나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16.5% 더 많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까 118만 8천 원 연말정산할 때 환급 받으시는 분에 비해서는 148만 5천 원까지 더 많이 받는 절세 효과가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에 어떤 자산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 계좌, 그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그 다음에 아까 연금저축계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들 가입하는 게 또 ISA 계좌 있어요. 이거 연금 계좌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목돈 마련형 상품이죠.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있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분들이 중개형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함께 어떤 자산을 담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가능한 상품. 여기서 대부분의 ETF나 펀드, 주식 같은 경우는 중개형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주식도 가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증권사에 중개형 ISA 많이 가입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노후에 내 은퇴자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딱 법을 정했어요.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는 원금이 깨질 수 있는 위험자산은 70%까지만 넣을 수가 있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30%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안전자산 위주로 30%를 함께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성 자산이죠. MMF라든가 MMDA, 또 예적금, 그 다음에 RP자금, 환매조건부 채권이죠. 그 다음 또 발행어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주기 펀드라고 해가지고 자산배분형 펀드, TDF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은퇴할 때 안정적으로 운용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TIF 펀드. 그 다음에 채권, 채권도 위험한 하이힐드 채권이 아니고 국공채.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이 60% 이상 되고 주식 비중은 40% 이내인 혼합형. 그 다음에 또 만기 매칭형 채권. 이런 것들을 담으실 수가 있어요. 30%. 요게 이제 연금계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특히 연금펀드 같은 경우는 100%까지 안전자산으로만 넣을 수도 있고 위험자산으로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형 ISA도 비율은 100%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레버리지 인버스 아십니까? 뭐 2배 곧버스다. 그 다음에 또 2배 아래로 내려갈 때 굉장히 그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래서 뭐 S&P 500 2배다. 그 다음 나스닥의 2배다. 반도체 3배다. 장기 채권 뭐 3배 거꾸로 간다. 이런 상품은 IS 계좌는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소중한 연금 계좌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IRP 계좌는 가입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이죠. 선물. 금선물. 이런 것들도 연금 계좌는 가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금 펀드나 중개형 IS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 증권사에 그 복제 상품을 복제해 와서 그냥 판매하는 합성이라고 하죠. 요새 이제 커버드콜 ETF나 월배당 ETF 보시면 합성이라고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이런 상품도 ISA나 연금펀드는 가입이 되는데 퇴직연금은 사실 가입이 안 되고 일부만 가입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니츠나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모든 구좌에서 가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정말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싶으시면 이렇게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대표적인 지수 위주로 해가지고 미국의 401k만 해도 S&P 500, 나스닥 100 지수만 담아도 연평균 8.6% 정도로 복리 효과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 계좌도 그런 자산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연금 계좌의 또 특징,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목적이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한도로 환급 효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분들의 연금 계좌는 우리 연금저축구자 하나 정도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개인형 IRP도 최근에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나는 연금저축계좌가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개인용 IRP 구자를 한 구자 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입 한도가 얼마죠? 연간 1,8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그럼 연금 저축 계좌를 안 만드신 분들은 여기에 900만 원을 다 몰빵하실 수가 있죠. 그럼 연간 900만 원을 넣으시게 되면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한도가 합쳐서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이죠. 900만 원에 연봉이 5,500 넘으신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13.2%, 그럼 118만 8천 원을 2월달 연말정산 하실 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기존에 두 구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한도 만땅이 얼마죠? 600만 원. 근데 나는 조금 더 연말정산을 더 확대해서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IRP 구자를 만드셔가지고 얼마 더 넣으면 되죠? 300만 원. 합치면 900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118만 8천 원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연금저축계좌에 나는 500만 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돈이 여유가 좀 없어서 IRP 계좌에 연간 200만 넣습니다. 근데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얼마요? 900인데 700이니까 한도 내죠? 그럼 700만 원 공제. 여기에 13.2% 92만 4천 원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연금 저축만 갖고 있어요, 계좌. IRP는 또 만들기 싫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만 똑같이 이 사람처럼 900만 원 다 넣었어요. 그럼 900만 원 다 공제 주나요? 아닙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네,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딱 걸려요. 그럼 600만 원에 13.2% 79만 2천 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900만 원을 한 구자에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 저축 계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IRP 계좌에 차라리 한 구자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금 저축 계좌로는 최대 79만 2천 원, IRP 계좌를 활용하시면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프로세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보너스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ISA 계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3년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나 더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럼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요 연금 계좌,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 중에서 하나로 이전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ISA 만기 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5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10%나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추가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럼 5천만 원에 10%면 500만 원이죠. 근데 한도가 얼마예요? 300이니까 300만 원만 추가 세액 공제가 한도가 돼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 저축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600. IRP 300도 하면 900만 원에 IS 만기 자금 이전 한도를 추가 한도를 더하게 되면 300을 더해서 12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1200만 원에 내 연봉이 5500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4500 넘으신 분들은 13.2% 158만 4천 원까지 환급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로 알아두셔가지고 13월의 월급 잘 챙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연금 계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마 들으면 들을수록 그 비슷한 내용들도 많고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반복해서 또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시고 혹시 이 영상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습니까? 이런 금융재테크나 자산관리 관련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